앞으로 6개월 동안이 지루한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일 텐데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투자자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참 주시장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니까 지금 주가는 저평가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대비하면은 굉장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시경제의 흐름상 앞으로 몇 개월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우리를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감히 강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제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코스피가 제가 거시경제 변수로 평가하는 명목 GDP 평균 수출 금액 유동성 등에서 너무 가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런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부하면서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저는 뭐 늘 위기와 기회는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기에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가 막바지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강연을 하게 될 텐데요.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 부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 이런 말씀만 계속 들어가지고요. 닥터 둠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만은 이번 어스머니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가가 싸졌다. 언제 이제 사야 되느냐, 언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 경기 선행지수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거로 평가하면은 아마 내년 1, 4분기 전후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은, 과연 지금의 자산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이분의 시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혼돈의 글로벌 금융시장이란 주제로 이번 세미나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명목 GDP로 측정한 주가인데요. 장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GDP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보지 말자. 근데 종목 한번 보자. 뭘 가지고 있는지 40여 개 종목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15개로 줄이자. 그만큼 공부 좀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난 개와 주인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고 주인이 뒤따라가죠. 작년에 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주인에 너무 앞서갔어요. 40% 정도 앞서갔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으면 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가량 떨어지면서요. 주가가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물론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곧바로 오르는 건 아닌데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량에 비해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거는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게 지금 다 상황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식 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더 떨어집니다. 아마 내년 1분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이
지루한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일 텐데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돈 생기면요 은행에도 안 맡겨요. 그냥 배당 많이 주는 회사, KT 같은 주식 뭐 계속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 같은 게 들지 않습니까? 돈 생길 때마다 저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주식 사고 있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자,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9년까지는 여러분 미국 S&P 500 수익률이 올 평균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나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비중이 좀 높다면요, 좀 줄이시고 아시아 비중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이에요. 집값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4번인가요? 부동산 억제 정책을 냈는데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5년 내내요, 저는 규제를 계속 안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값을 결정하는 게 주가, 금리, 그 다음에 대출액. 이게 추세 전환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경기예요. 동행지 순환 변동치. 이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소한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도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뭐 이야기만 좀 하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요 77%가 실물 자산입니다. 73%가 부동산이에요. 23%가 금융 자산이고요.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은 실제 금융 자산은 1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저 50대 후반, 60세 이상 이분들은요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갈수록 부동산은 저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부분적으로 유동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 늘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 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일본, 중국, 한국,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이쪽 투자를 저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계자산 주식 비중이 22%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53%는 너무 높아요. 일본 14%는 낮고요. 저는 뭐 주가가 지금 조정 보이고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정말 안 되는 시기다. 지금은 좀 참고 더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 비중은 우리 지금 가계가 한 23%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연령별로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젊은 분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7위 법칙이라고 있어요. 7위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몇 년 지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분들 나이 때는 우리 은행 금리가 9% 정도 있었어요. 71을 9로 나누면은 8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원금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1 내지 2%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려면은 작게는 36년, 길게는 72년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투자 시기가 지금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서 싸지고 있다. 주식으로 우리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그럼 가져볼까 합니다.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것들을 추려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향후 증시 하락을 대부분 예측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예상이 된다고 보셨는데 매도를 다 한 다음에 매수 시점을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티고 팔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요? 요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웃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내 계좌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음에 보면 최고의 우리의 기회가 조금 있으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주식시장이 좀 더 빠진다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교수님. 예, 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우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예상되면 안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과거에 축소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왔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 질문에서 지금 주식을 다 팔고 기다려야 되느냐. 예, 저는 팔 필요는 없다고 아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기다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은 좀 비중을 줄이고 저는 내년 뭐 제 전망이 틀릴 수가 있죠. 내년 1분기에 뭐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작년에 3,300 갈 때 2,200까지 떨어진다 그랬더니 저 미친놈이 어디가 있느냐 욕을 많이 얻어먹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2,2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때 더 사셔도 되는데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시고 조금 더 현금을 모아놨다가 주식을 더 싸게 사셔야 된다.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저는 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는 꼭 하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다른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보지만은 특히 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거든요. 저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선행지수에 코스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도 어떻습니까? 작년 3,3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2,300까지 거의 30% 떨어졌지 않습니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여야 되겠다, 혹은 잠깐 쉬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게 올라갈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 문제점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1%대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진 걸 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제가 연평균 경제 성장 한번 그려본 겁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계단식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저는 세계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때 10번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IMF 경제위기 맞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2.3이고요. 여러분,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게 경제정책 방향이 뭡니까? 저성장 복국과 성장 복지 순환이에요. 여러분, 윤 대통령 연설 들으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죠. 자유를 통해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 도약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잠재 성장을 떨어진 거를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5년 동안 2% 성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 규모가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죠. 차별화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차별화 정말 심화될 거예요. 특히 우리 기업의 36%, 중소기업의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기업 36%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좀 뭐 고민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고금리예요. 우리 자는기 추이 보면은 저는 고금리는 맞지 않은 이야기다. 중금리 정도. 그런데 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 내년 가서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 여러분한테 지금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금리가 오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투자라는 게 돈의 수요고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이에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돈이 부족한 경제였어요. 근데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죠. 차별화는 됐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3월 말 현재 927조 원입니다. 요새 일부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하고 있어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목에다 힘줬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한 경제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빌려 사정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럽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많아요.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 돈 맡기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하죠. 근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죠. 위험하다고 주식은 잘 안 사요. 채권만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이 10%에서 자산 중에서 32%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일본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이 우리보다 먼저 떨어졌고 일본도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자금이 남아돈 상태에서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을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지고요. 0%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망해요? 보험회사들이 구조조정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일정 금리 주겠다고 상품을 팔았는데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역마진을 하면서 13개 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도요, 이 보험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 전반적으로 잉여 주체고요. 기업들이 자금 부족 주체입니다만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927조 현금성 가지고 있을 만큼요. 그래서 요새 은행 행장, 회장들 만나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KB 윤 회장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운용에 있을 것이다.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 여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약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에서 한 2년 동안 상승이고요. 다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 3월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투자 자금이 들어왔는데 즉시연금 하나 가입하달라 가지고 2억 원 가입했거든요. 매월 얼마씩 주죠? 2013년 3월에 가입하고 4월에 51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28만 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51만 원,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겠어요?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하거든요. 금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아마 100세까지 일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거죠. 저는 직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다니자면 사장까지 하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장이라는 직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을 가지시라는 거죠.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제 또래, 제 선배를 다 은퇴했어요. 근데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제 선배 변호사, 자기는 부인한테 돈 관리 다 맡겼대요.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돈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부인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KBS TV를 들었더니 동물의 왕국 수사자가 수사자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굶어 죽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명한 MC 고인 허참씨, 그분이 아내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대충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꾸중 들을까 봐
오후 되니까 저녁을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TV 드라마 기다리고 있다.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 저 남자분들 뭐 그런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도 그 남편분이 뒷주머니 차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냥 눈 감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 편합니다. 예, 최근에 저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우리 금융정책 당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안심전환대출 이런 거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은행한테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세요. 바꿔주세요. 그게 2,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2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라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변동금리 대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 요새 금리가 은행이 많이 줄 때 하루나 빨리 고정금리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난 202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좀 미리서 예측해가지고 닥터 투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만 이런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수출이 안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잠재 GDP가 세계 경제 성장 능력인데요. 빨간 선이 수요예요. 고공급이 수요를 그만큼 초과했다는 겁니다. 수요를 부양해서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 경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책을 쓰면서 2020년 주가도 급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또 코로나가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요. 빨리 이 길을 극복했습니다. 얼마나 세계 경제 빨리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2020년 세계 경제가요. 마이너스 3%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3% 성장 의미가 뭐냐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3%는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1% 성장했죠.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회복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세계 부채가 같이 증가해 버렸죠. 특히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2008년에 선진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6%였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136%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59%에서 121%로 기업 부채가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부채에 의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80년대 말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90년대 돌아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한마디로 97년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어요.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습니다.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밖에 안 됐고요. 특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건실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170조 공적자금 투입하면서 구조조정을 빨리 끝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가계부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빨리 늘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도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 기업 부채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정부 부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으로 앞으로 정부가 돈을 잘 쓸 때요.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요. 두 번째,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빨간 선으로 마샬 K라고 적어놨는데 마샬 K라는 건 뭐냐면은 통화량을 GDP로 나눈 거예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기 때마다 어떻습니까? 돈을 풀어서 해결을 했죠. 특히 이번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경우인데요. 거의 수직으로 돈이 많이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죠.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3.5%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만 제가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한 4% 정도 돼요.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많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 문제죠.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작년 4분기 GDP 대비 미국 주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334%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 2분기 통계가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250%로 급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지난 20년 평균이 186%였다는 겁니다. 아직도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급락하니까 금융회사들이 여러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물가에 비해서,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저는 조만간 미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이게 현재의 문제다. 그런데 이런 자산가격 거품이나 부채 문제가 금리만 낮고 경기만 좋아지면 문제 없죠. 그런데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요. 미국 물가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목표하는 2% 안팎보다 훨씬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자산가의 거품 문제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만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OECD 선행지수 우리나라가 작년 5월을 정점으로 먼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OECD 전체도 작년 7월을 정점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점 정점 보면요, 우리가 OECD 전체에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 다음에 스티븐 노 제일대 교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카나리아가 이산화탄소 유해가스를 먼저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세계 경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을 먼저 공부하시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파란 선이 낙관적인 경우에요. 대부분 작년 말까지 이 파란 선을 그렸죠. 그런데 저는 작년 상반기부터 책을 내면서 빨간 비관적인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이쪽으로 전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이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제가 인용한 그림인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쓸만한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라는 게 뭡니까? 지난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침체는 우리 생각보다 좀 더 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짐 노저스 같은 사람은 자기 80평생 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을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금융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만큼 나중에 이런 관심이 투자 수익 이익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2,40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서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주가를 평가하는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통화량 이런 거에 비해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내년 1, 4분기까지 주가가 경기 침체, 기업 수익 감소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오면은 주식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